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정리된 자료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도브라는 표현이 있고 호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비누 이름 중에 도브라고 있죠. 조금 부드럽고 순하고 비둘기적인 느낌이 도브이고 호크, 좀 거친 느낌이 들죠. 20년 전에 블랙 호크 다운 이런 영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호크는 매라는 의미입니다. 정리드리면 도브라는 말은 통화 완화 정책, 금리 인하, 양적 완화 이쪽을 추구하는 사람이고요. 호크, 매파적이라는 말은 긴축 정책, 금리 인상, 양적 축소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 라파엘 보스팅 연은 총재,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이 최근 들어 조금 완화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월러 연준 이사는 0.5% 인상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3월 달에 한 방에 0.5% 올리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매파인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매파적이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분 역시 한 방에 0.5% 인상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고요. 보스팅 연은 총재 역시 3월 달에 0.5% 인상은 조금 아니다.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치한 연은 총재분들이 다 같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떨어졌다가 살짝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 날짜 보세요. 2월 4일 기준입니다. 2월 4일까지만 해도 매파적인 사람들이 덜 매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이후에 우리는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미국의 고용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죠. 1월달 고용이 좋았고 12월, 11월 고용 역시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즉 3개월 동안 100만 명 이상의 고용이 신규로 창출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보통 고용이 좋아지면 국채금리가 상승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이고 2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공개된 이후 10년물 국채금리와 2년물 국채금리가 동시에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용이 좋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좋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낸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작년 말 상황을 보시면 그때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횡보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나홀로 상승했었죠. 이때에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은 물가 상승 압력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2년물 국채금리가 혼자 상승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고용이 좋아졌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의 확률 또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연준회의에서 0.5% 금리를 한 번에 올려야 된다.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무려 3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 비중이 6.6%에 불과했는데 최근 들어 28.8%까지 올라갔네요. 그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 금리를 한 번에 0.5%까지 올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면 증시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날짜죠. 2월 8일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2018년 10월과 유사한 수준이다. 그때 증시 폭락이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증시 붕괴가 신경 쓰인다. 이러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나스닥 지수 차트를 보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연속 증시가 내리꽂았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 10월 초에 파월 연준 의장이 중립금리는 이제 멀었다.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증시 폭락이 유도되었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서는 폭락 직전 당시인 10월 초와 지금 상태가 약간 비슷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미국 경제 상황을 나타내는 10년물 국채금리이고 오른쪽은 장단기 금리차가 정리된 것입니다. 녹색이 2018년 10월 과거 상태이고 검은색이 현재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렇게 금리 인상 확률이 높아지다가는 경기가 위축되면서 10년물 국채금리가 과거처럼 이렇게 하락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단기 금리차 또한 축소가 되겠죠. 과거에도 증시 하락이 나오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쭉 떨어졌었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0.62%에서 조금 더 축소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바로 증시죠. 과거 주가와 지금 주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은 S&P 500 지수, 오른쪽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주황색은 과거 차트이고 검은색이 현재 차트입니다. 이것을 겹쳐보면은 약간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2018년 10월 달에도 고점 대비 슬쩍 조정을 받았다가 오르는 척하다 내렸다 척하다 쭉 폭락했었죠. 지금도 살짝 조정을 받았다가 오르는 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은 몇 주 후면 증시 폭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도 몇 주간 더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과연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증시를 이렇게까지 부정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물론 증시 하락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다른 점 세 가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과거 증시가 폭락했었던 2018년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안전자산의 대표격인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꽤 높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달러 인덱스를 볼까요? 지금의 달러 인덱스는 고점을 찍고 주춤거리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달러가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해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달러가 다시 고점을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거와 다른 점 하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유로화 차트인데요. 2018년 10월 달에는 유로화가 꽤 약세였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유럽에서는 돈을 꾸준히 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가 나왔다, 안전자산인 달러가 선호되었다, 위험자산인 주식이 비선호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유로화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중앙은행 라가르드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즉 통화 정상화를 외쳤습니다. 이것은 2017년도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2017년도에도 유럽은 통화 정상화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유로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던 구간이 있었고요. 물론 지금 이렇게 유로화가 강세로 나오면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약세로 접어든다. 이것을 장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달처럼 유로화가 속절없이 약세로 간다? 이런 것만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도 통화 정상화, 유로화 강세를 위해서 조금씩 꿈틀꿈틀 거리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와 다른 두 번째 점은 바로 실질금리에 있습니다. 실질금리는 파란색 10년물 국채금리에서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뺀 값입니다. 즉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뺀 값이죠. 과거 2018년 10, 11, 12, 3개월 동안은 실질금리가 플러스 상태였습니다. 파란색이 빨간색 위에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볼까요? 지금은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구간입니다.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졌었던 2020년 직후 지속적인 실질금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고 이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은행에서 맡겨서 벌 수 있는 이자보다 투자로 인한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죠. 물론 최근 들어 실질금리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실질금리는 마이너스인 구간이다, 위험자산이 선호되고 있는 구간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엔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때와 다른 점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긴축을 외칠 이유는 없다. 이것을 정리드린 것입니다. 과거에는 인플레가 문제되고 있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파란색 10년 기대 인플레이션, 빨간색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값이 과거에는 2% 아래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큰 이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볼까요? 최근에는 인플레가 2%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이것을 2% 아래로 끄집어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최근에 기대 인플레 값을 볼까요? 기대 인플레 값이 피크를 찍고 조금씩 내려오는 거 보이지 않나요? 생각보다 그렇게 오르고 있지 않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준은 지금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방역 작업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코로나를 막을 수가 있나요? 그게 아니면 원유 공급 증가를 통해서 에너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셰일가스를 조금 더 많이 시추할 수 있나요? 연준은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연준은 단순히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기대 인플레이션 값을 낮추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기대 인플레 값이 생각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연준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굳이 충격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018년도와 다른 점은 바로 인플레가 높다는 것입니다. 인플레가 높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긴축을 꾸준히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인플레는 쉽게 잡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슈화 될 수 있고 이것은 증시의 조정을 불러올 수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인플레를 잡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뉴스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서방과 핵 협상 재개 밝히는 이란 외무장관.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란의 원유 수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글로벌리 원유 공급량이 증가되면서 국제 유가 하락에 일조하게 되겠죠.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수세에 몰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플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노력을 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란 외무장관 역시 핵 협상 재개에 한 발 동조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사진 보니까 표정이 막 좋아 보이진 않네요. 손가락 위치도 조금 애매하고
기자가 안티인가 봅니다. 어쨌든 지금 증시가 힘든 것은 사실이고 기간 조정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여러 자산들을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